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택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40대입니다. 택배 일을 하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일인 것 같지만 기다리는 물건을 안고 설레하는 사람들을 보면 덩달아 흐뭇하고 뜻밖의 물건을 받고 당황하거나 우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하루에 몇천 개 이상씩 배달을 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굶기도 하지만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곤 하죠. 요즘은 거의 비대면으로 문 앞에다 물건을 놓고 갈 때가 많아서 짧은 인사조차 건네기 힘들지만 그래도 택배 일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작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느낄 때가 많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점이죠.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인생이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택배와 삶은 나름 닮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15살까지는 솔직히 우는 걸 몰랐던 아이였어요. 늘 웃을 일만 있었거든요. 물론 갓난아기 때는 목청이 너무 커서 우는 소리가 동네 입구까지 다 들렸을 정도라고 하지만 5살 이후 15살까지는 마냥 해맑게 웃기만 했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제가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셨는데 어찌나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감쪽같이 흉내내시는지 전 동화책 내용보다 어머니가 내시는 소리가 신기해서 오히려 말똥말똥 잠도 자지 않고 들을 정도였답니다. 어머니는 구연 동화를 배우신 적도 없다는데 동화책 속에 나오는 공주도 되었다가 왕자도 되었다가 마녀 할매로 변신하기를 자유자재로 하셨어요. 정말 변신의 여왕이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 다 만들어주셨어요. 고추장에 버무린 떡볶이가 먹기 싫다고 했더니 어느 날은 케첩에 버무린 떡볶이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감칠맛 나고 입에 딱 붙는 맛은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앞 분식집 아줌마에게 케첩 떡볶이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런 떡볶이가 어디 있냐고 눈을 흘기셨죠.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떡볶이 가게를 했다면 아마 초대박을 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손재주도 참 많으셨어요. 아버지 옷이 작아지면 눈대중으로 쓱쓱 잘라서 어느새 제 옷을 만들어주시곤 했죠. 집에 커튼이나 테이블보, 방석들도 모두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손만 거치면 새롭게 되살아났는데 가장 신기한 것은 죽은 식물을 살려내는 재주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손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죽은 화분이 있으면 모두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흙을 만져보고 뿌리와 줄기를 살펴보시더니 새 흙을 보충하고 줄기와 잎을 적당히 잘라서 새 화분에 심으셨죠. 어떤 것은 물을 듬뿍 주고 어떤 것은 햇볕에 내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음지에 놓아두셨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며칠 뒤 파리했던 식물이 파릇파릇 힘차게 자라기 시작했고요. 우린 모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니까 신의 손이죠. 전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좋았습니다. 친구들 엄마는 잔소리도 많고 맨날 공부해라, TV 좀 그만 봐라, 학원에 가라 등등 온갖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효과도 없고 시간 낭비, 마음 낭비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라고 얘기하셨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가 안 남는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성공한 거 있어? 있지. 뭔데? 우리 김지훈. 나? 그래, 네가 좋다는 건 엄마가 전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한 건데 몰랐어? 그럼 성공했네. 인정. 전 솔직히 아버지 정은 못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탓에 주말에만 오시니까 늘 대면대면 했고요. 대신 어머니 사랑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자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인생 15년 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죠. 생일날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케이크 앞에 앉아서 촛불을 후하고 부는 찰나 갑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들어오시더니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척간놈 생일 차려준다고 남편이 오는지 가는지도 관심 없냐? 어? 저런 놈 키워준다고 나중에 네 은공을 알아줄 것 같냐? 정신 차려. 놈이 뒤통수 크게 칠 놈이야.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제 귀를 막으셨지만 전 이미 울음이 반쯤 터졌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니요. 그건 충격을 넘어서 제 15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번도 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구나. 이해가 되었죠. 어머니는 밤새 방문을 두드리며 우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이제 그 정도는 받아들일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죠. 제 생모는 어머니의 절친이자 의자매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같이 도시로 와서 공장에 다녔고요. 외로운 처지이다 보니 서로의 현실을 달래주고 힘겨운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았대요. 하지만 생모는 노름꾼 아버지가 진 빚과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죠. 공장에서 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유흥가로 갔죠.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그때 어머니가 가진 전 재산은 단칸방 보증금뿐이었는데 그걸로는 생모를 도와줄 수도 없어서 참 많이 울었답니다. 생모는 술집을 전전하다 몸만 망가지고 오히려 더 큰 빚을 진 채 한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대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핏덩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고 다시 사라졌답니다. 그 뒤로는 나도 모른다. 네 어머니 소식 내가 아는 선에서는 다 찾아봤지만 알 수 없었어. 엄청 놀랐겠네. 아니. 왜? 널 맨 처음 보는데 조그만 녀석이 입을 벌려 하품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너무 예뻐서 말이야. 그래서 기른 거야? 네 엄마가 오죽했으면 나에게 맡겼을까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 널 키우다 보니까 나 말고는 키울 사람이 없겠다 싶었지. 그리고 지금은 넌 그냥 내 아들일 뿐이고. 넌 그냥 내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어머니에게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생모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줄 걸 아니까 맡겼겠죠.
나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아버지가 나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엄마는 엄마가 처음인데도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너 친구 중에 다른 건 다 못해도 공부만 유독 잘하는 애 있지? 그런 거야. 친구의 아이를 제 자식인 양 소중하게 키운 어머니. 그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되었죠. 15살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 아버지가 갑자기 10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외도를 했고 딸을 낳았는데도 너무 당당하셨죠. 어머니는 너무 담담하셨고요. 저 혼자 화가 치밀어서 주먹을 움켜쥐고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살짜리 꼬마가 저를 보더니 해시시 웃는 겁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주먹진 제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움켜쥐는데 마음이 그냥 풀어졌고요. 그날부터 전 그 녀석을 그냥 제 여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냥 절 아들로 받아들이신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싸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싸우시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두 분은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실 때 만났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식품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관리하셨대요. 김치 공장이었는데 김치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만들어진 양념을 버무리는 라인이 늘 고장나서 말썽이 많았답니다. 아버지는 고장난 곳을 찾아서 진단하고 고치는 일종의 기술자였고요. 아버지가 지방에 계신 것도 그런 김치 공장이나 생산 라인들이 지방에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암튼 두 분은 그렇게 만났고 사랑을 하셨겠죠.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을 못하시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깊었던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때 제가 2살이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애 딸린 여자와 결혼을 하신 거죠. 지금도 애 딸린 여자가 결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절 애 딸린 여자와 남자의 결혼이었으니까 주위에서 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받아주신 아버지가 고마워서 더러 아버지가 저에게 서운하게 해도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겠죠. 저 아이를 엄마에게서 뺏어온 거야? 어머니가 화난 것은 아버지가 외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를 엄마에게서 뺏어왔다는 그 사실에 화를 내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인데.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돼, 몰라? 아이고, 넌 네 자식도 아닌 놈을 잘만 기르는데 왜 내 핏줄은 싫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죽었어. 뭐? 아이 엄마가 죽었다는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만으로 짐작했을 때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사고로 죽었다는데 어머니는 밤새 우셨습니다. 새벽에 잠든 아이를 꼭 안고 또 우셨고요. 아버지는 아이를 맡긴 채 다시 나가셨죠. 적어도 어머니께
자신이 외도한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아이를 잘 길러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아버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품으신 것처럼 그 아이도 딸로 품으셨고요. 아니, 저도 그 아이를 제 여동생으로 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전 그때까지도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지 않았대요. 물론 여동생은 아버지 호적에 올랐죠. 학교에 들어갈 때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지훈이고 아버지도 김씨니까 당연히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죠. 어리니까 그런 문서적인 것을 제가 알 리도 없었고요. 그냥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허무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에 아들이라고 오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동거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아니라 동거인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정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쳐다보는 무심한 눈빛 하나, 무관심한 말투 하나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전 아버지가 늘 무서웠나 봅니다. 여동생을 맡긴 뒤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내색을 안 하셨지만 밤이면 늘 우셨고요. 10살 여동생도 눈치가 빤해서 저와 어머니 눈치만 보더군요. 전 가능한 어머니가 신경 쓰시지 않도록 여동생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늘 피곤해 하셨거든요. 아마도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머니라면 저도 여동생도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우릴 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욕을 못할 거예요. 자기 자식도 버리는 세상에 남의 자식을 굳이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릴 키우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게 잘 먹이고 입히려고 하셨어요. 전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늦게 오셔서 또 집안일까지 하시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여동생 수경이 밥을 먹이는 것도 숙제를 봐주는 것도 제 몫이었고요. 어머니는 절 무척 기특해 하셨어요. 일요일이면 그냥 늦잠을 좀 주무셔도 되는데 어머니는 김밥을 맛있게 싸서 우리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가시곤 했죠. 햇살 좋은 곳에 앉아서 서로 김밥을 먹여주고 제잘되는 수경이 얘기에 웃고 떠들면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우리 셋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어머니와 갈등도 깊어졌어요. 이상한 것은 아버지였죠.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대응도 안 하니까 오히려 어이없어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외도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흥분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흥분했죠.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고 했는데도 거품을 물고 대들지 않으니까 술에 취해 들어와서 오히려 자고 있는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랑을 다 훔쳐갔다는 겁니다. 저에게 어머니 사랑을 다 뺏겼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질투를 한다는 생각에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어? 너 지금 나 비웃었냐? 네, 그래요. 비웃었어요. 아버지라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족?
네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가족이야? 저 말고요. 어머니하고 수경이요. 그래서 네 놈이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 아버지니깐 책임지라고? 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허리며 팔다리 파스 안 붙이시는 날이 없고요.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줘서 그렇다고요. 뭐? 이놈이 진짜... 왜? 제 말이 틀렸어요? 네 놈 때문에 그랬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네 놈 먹고 입히는 데 들어가는데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버러지 새끼 먹이게? 네, 제가 나가면 되겠네요. 버러지 새끼는 꺼져 드릴게요. 뭐야? 아버지가 절 때리니까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에 제 옷을 구겨 넣고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전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수경이를 방치하는 게 저 때문이라면 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빠지면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머니와 수경이가 우는 소리가 골목밖까지 들렸지만 전 귀를 막고 그냥 뛰어갔어요. 돌아보지 말자고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어머니와 수경이 잊지 않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마 전 15살 이후 늘 집을 나오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절 내쫓아 버릴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했고요. 여러 번 그런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슬프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았죠.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와 수경이가 걱정됐지만 눈엣가시 같은 제가 없어지면 아버지도 두 사람을 책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집을 나왔지만 갈 데는 없었습니다.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신세를 질 만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걷다 보니 어느 재래시장이었는데 새벽에도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연신 배달을 외쳤어요.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서 짐을 싸고 옮기는 일을 거들었죠. 배달을 시킨 사장들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힘도 좋고 일도 잘한다며 일당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시장 배달 알바를 시작했고요. 젊고 힘도 있는데 어디 간든 굶겠어요. 재래시장 한편에서 대충 눈을 붙이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죠. 새벽에서 아침까지는 주로 전국에서 올라온 트럭에 농산물을 나르고 싣는 일을 했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는 시장통 안의 각 상점마다 필요한 물건을 배달하면서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게 주인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눈치껏 일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은 제 성격 탓에 절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래시장이 쉬는 날에는 공사 현장에 가서 막노동도 했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전 날마다 돈 버는 재미에 신이 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목표하는 금액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만 10개가 넘었죠. 만기가 되면 전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고 틈틈이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뭘 해야 승산이 있는지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아껴야 했어요. 언제까지 재래시장 귀퉁이에서 잘 수 없어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고 바로 누울 수도 없는 고시원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늘 가득 차올랐죠.
고시원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 단골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아까워하는 자린고비가 웬 편의점 단골이냐고 의아해하시겠지만 제가 단골인 이유는 유통기한이 막 끝난 김밥과 우유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별도로 한 곳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버리는 거냐고 물었더니 새초롬하게 생긴 알바생이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가 공짜 좋아한다고 욕할까봐 망설여졌지만 먹을 수 있는 걸 폐기한다는 소리에 괜히 욱했습니다. 다행히 알바생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공짜로 먹는 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알바생이 좋아하는 음료를 하나씩 사주곤 했죠. 그날도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알바생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해하자 저기 김밥과 우유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절 아세요? 네, 민지가 일이 생겨서 제가 일주일만 대신 봐줄 거예요. 민지가 아저씨 오면 꼭 챙겨드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저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 키 크고 근육질 몸매에 잘생긴 아저씨라고 하던데요? 알바생은 초롱초롱한 눈빛에 슬쩍 미소를 머금은 인매가 어딘가 낯이 익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봤는지 딱히 기억은 안 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알바생이 빤히 쳐다보는데 김밥과 우유를 챙겨가는 게 왠지 부끄러웠어요. 알바생 민지한테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왜 새로운 그 알바생에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좀 이상한 마음도 들고 왠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같고 그랬죠. 그 알바생이 일하는 일주일 동안 전 돈을 내고 이것저것 사 먹기도 했답니다.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었는지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 앞에서 비루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여자에게 그런 마음이 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 그거 뭔가 모락모락 냄새가 나는 건데. 시장에서 같이 배달 일을 하는 이 씨가 그랬죠. 냄새는 무슨, 나한테 이상한 냄새나? 아니, 너 그 알바생한테 반했지? 아이, 반하긴, 웃기지 마. 아니, 천하의 자린고비 김지훈 선생께서 자기 돈 주고 뭘 사먹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이건 필시 그 알바생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너 솔직히 말해봐. 됐다. 넘겨짚지 마라. 왜? 그냥 고백해봐. 사귀자고. 이 씨가 하도 부추기니까 그런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고백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편의점에 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없었어요. 아차 싶었죠. 일주일이 끝났으니까 그 알바생은 당연히 갔고요. 민지에게 그녀 연락처라도 물어볼까 하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주제에 사랑이라뇨. 아직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여자라뇨.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접었어요. 며칠 심란했지만 눈에서 안 보이니까 차츰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금 만기 날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액을 손에 쥐었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너무 벅차서 눈물이 자꾸 나왔죠. 이런 날 같이 기뻐할 가족이 없다는 게 좀 슬펐고요. 어머니와 수경이 생각도 났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꼭 찾아가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전 목종 가게 2층에 PC방을 개업했습니다. 오래 고민하고 분석하고 알아본 뒤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장사도 제법 잘 되었습니다. 전화에 PC방 한편에서 먹고 자면서 거의 24시간 가게에 붙어 있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주문하는 음식도 조리해야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안에 설치해둔 정수기에 필터 교체 시기가 되었어요. 새로운 코디가 온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코디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하고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코디는 바로 그 알바생 그녀였어요. 아니, 그때 그 편의점 대타 알바생? 어머, 아저씨, 여긴 웬일이세요? 여기가 내 가게인데. 어머, 그새 성공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다. 활짝 웃는 그녀를 보면서 제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무슨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일중독자였어요. 새벽엔 사무실마다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정수기 코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식당 차려드리려고요. 그러는 겁니다. 순간 감동을 받아서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자신을 키웠는데 그런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손맛 좋은 어머니를 위해서 꼭 멋진 식당을 차려드릴 거라고 하는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었죠. 그날 사귀자고 바로 들이댔습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아쉬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접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아서 놓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제 말에 그냥 미소만 짓는데 싫은 기색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어디가 좋은데요? 아이고, 예쁘잖아요. 실은 저 얼굴 수술한 건데요. 수술? 성형이요? 네. 왜요? 사고를 당해서요. 코도 세웠고, 턱도 했고. 20살 때 알바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1년 이상 병원에 있었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바쳤대요. 보험 처리가 돼서 병원비는 별로 안 들었는데 원래 자기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참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악착같이 버틴 것도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녀는 어머니 말을 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렸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실까 전 혼자 상상을 하기도 했죠. 문득 어머니와 수경이 생각도 났고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녀도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녀가 색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사귀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서로 있는 그 자체만 보고 사귀는 건 어때요? 서로 성격은 어떤지, 서로 생각은 어떤지, 서로 꿈은 뭔지, 각자의 환경이나 배경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요.
좋아요. 본질에 충실하자 그런 거죠? 네. 서로에 대해 확신이 생기면 그때 서로에 대해서 공개해요. 걸. 그럼 그 호칭은 지금처럼 알바생, 김밥 아저씨? 아니요. 정수기 PC방. 각자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했죠. 오직 사람 그 자체만 보자는 그녀의 말이 참 신선했어요. 연애라는 게 서로에게 끌려서 시작하지만 어느새 서로의 진심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 내 애인이 친구 애인보다 더 잘났으면 하고, 더 예뻤으면 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껍데기 다 버리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자고 했으니까 참 실속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자신 있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우린 정말 잘 맞았습니다. 필요 없는 건 절대 사지 않고, 사치 싫어하고, 웬만한 건 걸어 다니는 것도 같았죠. 전 옷 하나로 사계절을 버티는데, 그녀는 화장품 샘플을 얻어다가 버텼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고 싶지 않냐고 물으니까 이미 예쁜데 왜 덕지덕지 칠하고 다니냐고 하는데 너무 기특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애할 때 우린 밖에서 데이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녀가 일을 마치면 그냥 PC방으로 왔죠. 바쁘면 알아서 척척 서빙도 하고 주방에서 주문 들어온 음식도 만들어냈습니다. 손님이 좀 덜해지면 우린 한편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고요.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도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쓰지 말고 더 아껴야 한다고 엄마처럼 조언을 했죠. 이렇게 야무지고 착한 여자라면 전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드디어 청혼을 했습니다. 기꺼이 아내가 되어줄게요.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내 본명은 김지훈. 네? 김지훈. 정말요? 왜 그래? 저 김수경이에요. 뭐? 김수경? 내 동생 김수경? 처음 봤을 때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꼈는데 제 느낌이 맞았어요. 그녀가 제 여동생 수경이었어요. 수경이도 절 처음 봤을 때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대요.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린 한때 오빠와 여동생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누군지 모른 채 다시 만나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우리의 사랑이 용납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수경이도 며칠 고민을 하는 듯 연락이 없었어요. 전 너무 답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하나같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친남매도 아니고 어린 시절 잠깐 가족처럼 살았을 뿐인데 둘이 사랑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수경이도 저와 같은 결론을 냈고요. 전 드디어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 어머니는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셨대요. 제가 나간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고요. 수경이와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이 꼬인 것 같아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수경이에게 대충 얘기를 들으신 듯
아무 말 없이 절 꼭 안아주셨어요. 너무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니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니요, 엄마 생각하면서 저 버텼어요. 정말 장하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정말 장하다. 우리 지훈이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꼭 10년 만에 어머니와 저, 그리고 수경이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이 되었고 아들이 사위가 되었다는 게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우린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수경이는 곧 결혼을 했고요. 전 어머니 같은 장모님과 착하고 예쁜 아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PC방도 잘 되었고 같은 건물 지하에 노래방까지 개업했어요. 모든 날들이 다 좋았습니다. 승승장구한다는 말이 뭔지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는 가끔 PC방에 나와서 주방 일도 거들어 주셨죠. 괜찮다고 해도 어머니는 자식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살 계획도 다시 세웠죠. 가족을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고 절 다그쳤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PC방과 노래방을 개업할 때 인테리어를 해준 사장님이 동업을 제안하셨어요. 다른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PC방과 노래방을 같이 열자고 하더군요. 처음 PC방 개업할 때도 사장님이 건물 주인과 잘 아는 사이라 임대 계약이 한결 수월했고 인테리어 시공도 다른 업체보다 좋은 가격에 할 수 있었죠. 노래방 개업을 하면서 사장님과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고 어느새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사장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니까 가게 2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은행에 연결까지 해주셨어요. 전 참 복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 덕분에 살았고 이제는 아내 덕분에 행복하고 형님 같은 사장님이 있으니 참 든든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승승장구할지 가슴이 벅차면서도 왠지 불안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보니까 인테리어 가게는 이미 폐업을 했더군요. PC방과 노래방이 들어설 건물에도 가봤지만 그런 계약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장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여럿 있었어요. 작정을 하고 도망을 쳤으니 잡을 길도 없었고요. 연락처 하나 알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내내 꺼져 있더니 결번으로 나오더군요. 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 재산이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결국 담보로 잡혀있던 PC방과 노래방까지 은행에서 압류를 했고 밀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PC방에서 술을 먹다 잠이 들고 깨어나면 사장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동네 곳곳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또 술에 취해 PC방에서 쓰러졌죠. 가게가 경매로 넘어간 뒤에는 여간방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자고 다시 술을 먹었어요. 어머니와 아내에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걱정하고 절망할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쁜 마음도 먹었고요.
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장모님이 걱정이 돼서 PC방에 왔다가 주인이 바뀐 것을 아셨죠. 가게가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제발 연락 좀 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나마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넘어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이 추운 날 어머니와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된 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거의 보름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제 짐을 싸두었더군요. 다짜고짜 이혼하자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망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듯 아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전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당신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나 아직 젊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 못 돌아가. 당신 한 번이라도 투자한다는 소리 내게 한 적 있어? 나랑 의논한 적은 있어? 그렇게 큰 일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나마 이 집이라도 건졌으니 망정이지. 이것마저 날렸으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알거지가 될 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경아, 하지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어? 싫어. 이제 정말 당신 그 허세도 싫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지긋지긋해. 나 그냥 놔줘. 당신 혼자 일어서든 말든 하고 나까지 인생 망치게 하지 말고. 아내가 변했어요.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제 말을 믿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섣불리 입 밖의 말을 내뱉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늘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 때만 저에게 조용히 일침을 가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전 아내가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다 알기에 두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생각이 깊고 심성 고운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해버렸는지 전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망한 것보다 아내의 변심이 더 충격이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자던 부부의 맹세는 다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망했다고 이혼하자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셨어요. 장모님 입장에서는 제 편도 아내 편도 들기 힘드셨겠죠. 차라리 아무런 말씀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듯 했습니다. 전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며칠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망치지 말고 제발 이혼해줘, 제발. 뭐? 내가 인생을 망쳐? 그래, 난 당신과 만나서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그동안은 다 뭐야? 그냥 그런 척 했어. 당신이 불쌍해서. 뭐? 저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장모님이 울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전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당장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데 정말 무섭기까지 했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차갑게 변한 아내의 눈빛과 날마다 수척해지는 아내의 모습 앞에서 전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소리 지르던 아내의 모습이 내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제가 참견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집은 아내 명의니까 전 짐만 싸서 나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서서 흐느끼시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죄송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을 나온 뒤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깨어보면 술병이 널브러진 여간방에서 뒹굴고 있었고 다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어요.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아서 술을 샀죠. 결혼할 때 아내가 사준 시계도 팔고 반지도 팔고 장모님이 선물로 준 명품 지갑이며 구두, 양복도 팔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자 막노동을 했어요. 일당을 받으면 또 며칠 돈이 떨어질 때까지 술을 진탕 먹었고요. 나중에는 여관 주인마저 술 주정뱅이가 된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역 대합실에서 쓰러져 잠을 잤죠. 이대로 죽었으면 했어요. 죽을 때까지 술을 먹다가 다음날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빌면서 술을 마셨죠. 그런데 어김없이 다음날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현세의 삶이 이다지도 고달픈 걸까 싶었어요.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픈 제 자신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뭘 해야 할까 막막한 마음으로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누군가 발 아래 지폐 한 장을 던져주고 가는 겁니다. 그 돈을 줍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들 눈에 제가 거지처럼 보였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돈 가져가라고 소리를 쳤지만 누군지 알 길이 없었죠. 그날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잡생각을 안 하려고 몸이 고된 일만 찾아다녔어요. 막노동에 청소에 세차까지 닥치는 대로 몸을 굴렸습니다. 몸이 고단하니까 술 생각도 안 났어요. 처음엔 일이 익지 않아서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어느새 그것도 이골이 났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군요. 험한 일을 할수록 일당도 더 많았습니다. 6개월 정신 차리고 일을 한 뒤 모은 돈으로 단칸방을 얻었죠. 그리고 택배기사 공고문을 보고 이력서를 냈다가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택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트럭을 빌려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중고 트럭을 사서 운행했고요. 제 차로 택배를 하면 그만큼 떨어지는 마진도 많았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택배 하나에도 세상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택배 상자 하나에 기다림도 있고 기쁨도 있었고요. 수고한다고 음료 하나라도 건네주는 분도 계시고 괜히 툴툴대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거운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까지 낑낑대며 올라가서 겨우 배를 누르면 아무도 없어서 암담할 때도 있죠. 한 번은 문이 열려 있어서 택배를 놓고 돌아서려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들어가 보니 주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조금만 늦게 발견되었다면 숨을 거두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주인분이 정말 고맙다고 살해를 하겠다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택배일에 진심이 되었고 나름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죠. 어느 날은 쪽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장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사기치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완전 폐인이 된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만나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당장 끌고 갈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먹을 것을 사서 넣어주고 돌아서는데 사장이 정말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사는 게 왜 다들 그 모양인지 싶어서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택배 구역이 바뀌면서 새로운 동네 지리를 익히느라 며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유난히 빌라촌이 많은 지역이었죠. 그날 물량을 거의 다 배달하고 마지막 집 배를 눌렀습니다. 택배 왔다고 하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물건을 건네는 순간 멈칫했어요. 택배를 받으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신 겁니다. 장모님. 너무 뜻밖이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황급히 돌아서는데 장모님이 절 부르셨어요. 김서방, 잠깐만 들어왔다 가게. 부탁이네.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차마 거절도 못하고 장모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경아, 김서방 왔다. 전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10년 만에 만나는 아내였죠. 택배 일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것 같아서 마음을 졸이면서 방 안을 쳐다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는 듬성듬성 다 빠져버린 아내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니, 수경아. 어머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요, 네? 어머니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수경이가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드디어 말해주셨어요. 전 그때 사기를 당해서 정신이 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제 눈에는 제 아픔만 보였지, 아내의 아픔은 보이지 않았고요. 아내는 그때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했고요. 전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아들과 딸 합쳐서 5은 낳자고 말하곤 했죠. 아내도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자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내는 제일 먼저 저에게 너무 미안했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곁을 지킬 사람인 걸 아니까 아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고요.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얼마든지 아이도 낳고 좋은 아빠로 살기를 진심으로 빌었대요. 그래서 그토록 마음에도 없는 모진 소리를 해서 제가 돌아서게 만들었답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죽으려고 했답니다. 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대요. 저를 위해서 이혼을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고요. 어머니가 겨우 설득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아서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식당을 차리셨고요. 어쨌든 둘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몸이 좀 나아지면서 아내도 어머니를 도우면서 살았지만 다시 암이 재발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유방 쪽이었죠. 불과 6개월도 못 산다는 말에 아내는 또 절망했답니다.
그냥 죽겠다는 것을 어머니가 애원해서 다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전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자네 그리 보내고 차마 죽지 못해서 저렇게 버티는 것 같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같고.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수경이가 하도 완강해서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나도 자네만이라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어머니, 그래도 저에게는 말씀하셨어야죠. 저 사람 저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원망한 줄 아세요? 가족이 뭐예요? 슬플 때 더 의지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전 아내가 제일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암도 저 때문에 발병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부터 택배일도 그만두고 하루 24시간 수경이 수발을 들었습니다. 대소변도 받고 목욕도 시키고 통원치료도 시키면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언제가 되든 마지막까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병원에선 포기했지만 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고요. 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골에 적당한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공기 맑은 곳에서 아내가 편안히 지낼 수 있게 집을 꾸미고 아내가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수리도 했고요. 장모님을 위해서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1년이 되고 다시 3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3년째 제 곁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제 제법 살도 올랐고 머리도 났습니다. 아침마다 제 손을 잡고 숲길도 산책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면역력도 높아지고 병원에서도 기적 같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아내에게 좋다는 온갖 산나물과 약초를 다 뜯어서 음식을 하고 약초물을 만듭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내를 조금씩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저와 장모님은 매일 신이 나고 행복합니다. 언제 또 암이 재발해서 아내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전 항상 아내 곁을 지킬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탓하지 않고 서로 믿어주는 게 정말 부부니까요. 힘들 때 더 힘이 돼주는 게 가족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대로 우린 100년 해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이 만병통치약 같아요. 제가 아내를 지키듯 언제나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셔주시는 장모님께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참 힘들었고 많이 아팠지만 가족이 있어서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앞으로도 아내와 장모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매일 하면서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을 때 더욱 많이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